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지 못하겠죠? 미국장이 어제 작살이 났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와 관련된 글을 방금 전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게 이 텔레그램에다 제가 이 링크를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알림이 가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와조 인사이트 사이트로 오시면 고객센터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글을 많이 읽는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그 미국 나스닥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뭐 편하게. 먼저 이제 테슬라 차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 왜냐하면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증시가 막 열풍이 불면서 상승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은 주식이 뭐냐? 테슬라, 애플이거든요. 그 외에도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상승해서 독보적인 게 바로 이 테슬라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간다는 것은 시장이 다시 한번 간다라는 그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던지기 시작하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돈들이 빠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얘가 빠지면은 시장의 공포감이 더 심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 몇 개도 그렇고 좀 나쁘지 않은 그림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리고 얘도 이제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이 위치가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꽤 괜찮은 자리입니다. 왜 괜찮은 자리냐? 이 앞에 큰 매물대들이 있으면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여기서 꽤 큰 폭락이 나왔죠. 엄청난 폭락이.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물린 사람들의 매물의 그 압력이 특히나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 압박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다, 뭐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는 뭐 수익을 내는 걸 기대한다는 게 아니고 뭐 테슬라가 더 간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회의론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증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올라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오히려 못 올라가는 그런 매물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 또다시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를 치고 틀어서 이제 또 뭐 행정 명령이나 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일들이 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매물대에 도달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직 도달한 건 아니에요.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매물대 안으로.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여기 있는 매물대와 여기 있는 매수세와 이제 승부가 일어나게 됩니다. 승부의 자리. 그럼 매수세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심리겠죠? 심리가 전환이 돼요. 뭐야? 다시 가는 거야? 팔 필요가 없나? 좀 들고 가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승부에서도 이제 언론이나 TV나 뭐 외신에서도 호재를 보여준다. 그럼 이 사람들 역시도 생각이 바뀌어서 조금 더 봐볼까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언론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저기 스탠스를 바꿀 거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작정하고 그냥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뭐 경기 침체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얘기하는데 사실 몇 개월 동안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얘기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의 그럼 실적이나 뭐 돈을 버는 게 뭐 나빠졌냐라고 본다고 하면 수치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아직까지도요. 미국이 2020년도부터 풀었던 돈들 있잖아요. 달러. 얼마 전에 영상 올렸죠. 그 달러가 풀린 돈에 대한 기업들의 이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익이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된 건 맞지만 기업에게 이제 부담이 될 만큼의 수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 건 맞아요. 근데 결국은 금리라는 게 이 소비자들과 그리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만큼의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 서프라임 사태 때요. 5%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이 작살났어요. 미국 경제가. 근데 5% 전까지 한 3% 내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경제가 그 회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지금은 이제 한 요 정도로 된 거고 이제 한 요 정도로 가면은 여기서 빨간불이 켜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지금 몇 개월 이제 겨우 몇 개월 정도 금리 인상했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들이 싹 무너지고 그런 그림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수치나 그 3분기 실적도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기업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도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물가 상승이 높아져서 이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업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돼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사업을 접고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도 열어놓고는 있긴 있어야 돼요. 가능성도. 그러나 이제 그 언론의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이 공포 심리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공포.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해도 이 저항대를 이기는 게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뭐 신고가를 못 간다 할지라도요. 이 가격에서 만약에요. 방어해 주잖아요. 방어해 주면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방어만 해 주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괜찮고 이제 기업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금 이제 한 3분기까지 왔고 힘들다고 얘기한 시점부터 3분기까지 왔고 4분기 실적까지 만약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투심은 또다시 바뀔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이렇게 오래 끌 줄 저도 몰랐는데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좀 기업들의 상태를 보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미국 지수예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짧은 사이에 이 변동 한번 보세요. 짧은 사이에 이전에 이렇게 많이 흔들던 때가 사실 많이 없었죠. 이렇게 흔들다가도 옆으로 안정화가 됐어요. 흔들다가도 올라갔거나. 근데 지금은 계속 흔들리면서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샀다가 물렸다 샀다 물렸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무슨 상태다? 기대감이 생길까 싶다가 이제 실망이 터지고 생겼다 싶을 때 또 이제 실망감이 터지고 반등이 나올만 하면 또 실망이 터지고 이게 여러분도 지금 보시겠지만 올해 내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악재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다 하면서 거의 뭐 수개월을 끌고 가면서 악재를 끌고 시장에 영향을 준 적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격하게 아직도 뭐하고 있다? 흔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흔들기만 하면 안 좋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안 좋냐면 여기에 이제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겠어요? 올라오면 기대가 되겠죠. 올라오네. 기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꽤 기대가 될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드는 거 좀 용납하지 말고 이제 어떤 호재를 받아서 빨리 가주면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그냥 조종이 아니고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 이렇게 되면요.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이제 꺾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믿을 수가 없는 반복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탈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뚫기가 어떻게 해요? 이 탈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포지션이 이제 올라오기가 힘들어지고 더 뚫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애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애플 역시도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오른 게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아무리 애플 주식이라고 해도 이건 세력이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자 열풍이 분 게 아니잖아요.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상승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소형주도 아니고 30%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1% 2% 급등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10% 오르는 건 또 말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보시면요. 자 이전부터 오를 때 이 랠리가 장난이 아니죠. 힘이요. 그리고 또 분위기 좋을 때 이 랠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여기까지 25% 쭉 밀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5% 쭉 밀었고요. 이게 분위기 좋을 때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사자 할 때. 근데 사자 할 때도 25% 슈팅도 엄청난 건데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33% 급등을 냈다는 건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건드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그 투자 열풍을 부를 때도 이 정도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오른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고점까지 올려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정고점까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뚫을 만한 호재는 없었어요. 근데 호재가 또 언론에서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뚫어버린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높은 확률로 이 저항에서는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일단 통상적으로 더 가는 차트를 전제한다고 하면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소화 과정으로 봐요. 소화. 그럼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냐면 앞에 매물을 튕겨서 기대치를 줬다가 그 기대치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투매가 나와야 돼요. 앞에 물량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매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런 핵심적인 어떤 지지 라인에 도달했다는 거. 그리고 테슬라도 중요한 저항대에 이제 진입할까 말까를 놓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시장 중에 이거는 이제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추가로 여기 이탈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미국 증시에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이 일단 정상은 아니에요. 애플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테슬라도 좀 정상은 아닌데 미국 증시의 현재 중요한 라인들에 이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깰 거냐 말 거냐. 분위기는 최악이고 얼마 전에 반등을 줬던 그 기대치를 꺾으면서 다시 한번 투매를 만들었어요. 매물대는 엄청나게 끌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 이 지지라인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미 추세 자체라는 게 좀 꺾여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틀어주면은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틀어주면. 근데 틀어주지 못하고 바로 밀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도전을 받는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밟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의 지지 라인이 여기 매물대니까 여기가 꽤 의미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가격대입니다. 여기를 돌파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는 거는 이전의 그 기업들의 매출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깨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 깨기가 어렵다. 미국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매출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빠진다라는 걸 전제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서 깨질 거냐, 삼성전자도 그렇죠. 깨질 거냐 말 거냐라는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그동안 버티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이 여기서부터 투매가 확률적으로 많이 나와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세력들은 또 아슬아슬하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상황 만들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해주는지를 좀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분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미 대응의 영역을 지나쳐버렸죠. 그렇죠. 우리가 팔아야 될 기회를 놓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응의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고 이미 손실 부분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손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그래도 버틸 만한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또 깨진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쭉 간다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실제로 기업들이 문을 닫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포로 인해서 투매 물량으로 이제 일시적인 하락 이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환율이죠. 환율. 이거는 이제 저기 게시글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환율이 참 놀랍게도요. 이게 슈팅 자리예요. 이 슈팅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점점점 각도를 이렇게 치고 올리는 거죠. 각도가 치고 올라간다는 건 상황이 뭔가 급변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어떤 위기와 압박이 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 리스크까지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그 아슬아슬한 선상에 지금 전체적으로 놓여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좀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주요 종목들을 다 보고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이렇게 봤을 때 주요한 자리에 환율까지 주요한 자리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게 좋은 거는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기업은 결국 돈을 벌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생산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전송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기업이라는 거는 실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건 마냥 죽을 수 없어요. 이 바보도 아니고 실체가 있으니까, 돈을 버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실체가 결국 바탕이 돼서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실체를 놓고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실체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시장은 반영이 안 하는 게 문제지만 세력이 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매출은 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매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증시는 많이 나락을 가서 바닥을 많이 쳤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갈 사람들이, 이제 이 투심이 공포, 이 위기가 발생하면서 슈팅이 발생을 하면 공포가 극대화되고 투매가 나오게 되거든요. 세력들은 이 투매를 받고 싶어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투매가 나온다는 걸 전제했을 때 나갈 사람도 많이 나갔다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좀 어떤 이 시장에서 주는 압박이나 그런 것보다는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악재라는 것도요, 정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늘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일도 늘 끼고 있지만 반대로 좋은 일도 있단 말이죠. 지금은 악재가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면서 더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악재를 반영하고 그 뒤에는 뭐 악재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악재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반영을 했고, 악재를 더 신선한 악재 재료가 나올까 싶은 거죠. 푸틴이 핵 쏘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나올까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소식이 뭘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이제 좋은 소식으로 좀 바뀔 가능성도 있죠. 악재가 나왔다가 막상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아직까지 유지가 된다, 잘 지켜준다. 그것도 말장난이거든요. 사실 그게 나와도 벌써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진짜 실체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거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요.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르고 있더라고요. 좀 객관적인 자료를 찾고 싶어갖고 저 역시도 중국 위기다 하길래 중국에 대한 어떤 지표나 또 중국 현지에서 보도하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특파원으로 가셔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서 봤어요. 전 찾으면 그런 자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소식이 있냐면 중국 기업의 많은 부분이 중국 기업이 쉽게 말하면 미국 기업을 이미 앞섰더라고요. 벌어들이는 돈에 있어서 이번부터 앞섰더라고요, 중국이. 그래서 경제 회사들의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미국의 기업들을 따라잡았다라고 일단 평가가 되고 있어요. 수치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다만 그 내용을 보자니 부동산하고 은행이에요. 은행이랑 뭐 부동산, 건설 이쪽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랄까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업종이에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미국을 따라잡아야 이게 오래 버틸 수 있는데, 금융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 버리는 게 은행하고 건설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규모 자체로는 커졌지만 리스크가 있는 영역이긴 해요.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기업을 따라잡았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중국이 지금 경제 위기라고 말하지만 부동산은 분명히 위기인데, 한편으로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수치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또 따라잡고 앞섰다. 전 세계 50대 기업이었나요? 500대 기업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중국이 이제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본도 그랬었죠. 소니나 뭐 도요타나 이 회사들이 앞서서 이제 미국을 앞선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일본 은행과 일본 뭐 부동산 관련된 회사가 또 포함이 됐었습니다. 과거에 1800년도 죄송해요. 1980년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본의 버블 상황과 중국의 버블 상황이 매우 유사한 거는 맞죠. 근데 이제 중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한다는 건
어떻게든지 경제를 뭐 하겠다?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동결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인하하고. 그래서 이거 지켜볼 만한 부분인데, 자, 아무튼 뭐 지금 꽤 긴장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께서는요, 시장이 만약에 이런 리스크를 받고 좀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추매를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어정쩡한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스윙 투자라든지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이런 종목. 요거는 제가 이제 일단 좀 자르라고 말씀드렸죠. 보유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보유할 만한 건 가치 투자 종목이고, 가치 투자 종목이 시장에 빠질 때 추매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지금 이 영상의 그 주된 내용은 좀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어서 좀 긴장감 있게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 큰 그림으로 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올해 그 4분기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솔직히 지켜봐야 돼요. 기업들이 4분기까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이제 금리가 오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우려하는 게 뭐예요? 가계대출이잖아요. 그럼 가계대출의 문제는 어디서 터지겠습니까? 먼저는 연체율. 은행의 연체율을 봐야 돼요. 은행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가? 돈을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 부양책이다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죠. 최근에도 뭐 저기 비 피해 받은 지역에다가 또 돈을 풀기도 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돈이 풀린 돈이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어가. 그런데 금리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금리를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제 외화가 유출이 될 좀 세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은 안정권이긴 한데, 그 유출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순식간이에요. 돈이라는 건 뭐 천천히 이게 아니라 한번 위기가 발생한 순식간에 뭐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어할지를 4분기까지 봐야 돼요. 지금 9월이죠. 그럼 12월까지 한 3개월 남았는데, 그 3개월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 어떠한 대응과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게 만약에 우려가 된다고 하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그런데 저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크게 물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쉽게 비중을 줄여라 어쩌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서는 존버를 선택하신 것도 알아요. 제가 존버를 선택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어떤 사건과 앞으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 마음적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닥쳐서 그냥 두들겨 맞는 거랑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의 상태를 보시고, 그렇죠. 상태를 보시고 기업들이 실제로 문을 닫는가, 기업들이 아니면 여전히 괜찮은가, 그런 것도 좀 판단해 보시고, 은행이 금리를 따라 올릴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래서 따라 올리는데 이게 연체율에 대해서 좀 계속 보시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소득 수준이 괜찮아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방어를 해주는가를 봐야겠죠. 증시가 떨어지면요, 부동산은요 원래 증시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부동산은요. 근데 부동산이 진짜로 작살 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자를 못 내서요, 이게 차압이 들어와야 돼요. 압류죠, 압류. 압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금 빠진 거는 장난이에요. 지금 빠진 거 뭐 몇 억 빠졌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애교입니다. 애교. 진짜로 애교고요. 정말로 빠지기 시작하면 차압 들어오는 순간부터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 가격에 안 팔리면 버티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는 거예요. 시장가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가로 던지는 순간부터 패닉 상태가 일어나요. 패닉. 근데 이제 요 차압까지 갈 정도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 담보 잡고 있는데 막 연체가 이제 뭐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런 상황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이제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부동산을 보셔야 되지, 부동산 작살난다는 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연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으면요 또 어디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담보로, 내 노동을 담보로, 회사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자리에서 잘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집을 내놓고 싶지 않아서 차까지 팔고 뭐 생활비를 줄이고 뭐 다른 자산을 팔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자리를 잃게 되면 갖고 있는 자산으로 방어하기보다 바로 그냥 연체율이 바로 폭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건 기업들이 사람들을 자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IMF 때처럼 08년 서브프라임 때처럼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은 당연히 박살나는 거고 부동산은 시장가로 던지게 됩니다. 그럼 그 패닉 상태가 엄청나게 되는 거고 문제가 꽤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또 그거를 연결고리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고용하지 않고 자른다는 건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자르죠. 여기 사람을 자르죠. 고용하지 않고. 근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미국의 고용률을 한번 직접 검색해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엄청 좋아요. 중국 기업들도 우리한 기업들도 매출 폭이 여전히 괜찮고요. 좀 말이 꽤 길어졌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힘든 시간을 참 전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어이없게 보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위기가 터지면 저기 기업들이 진짜 문을 닫아요. 진짜 투자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설비를 하려고. 야 우리 여기에 설비하고 경제 괜찮으니까 투자하자. 근데 금리를 막 올린대.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뭘 판단해야 돼요?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빠꾸 취소.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들이 그 판단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 나와라. 미국 저기 정치권에서 중국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갑자기 나와요? 말도 안 되지. 나오면 어디서 할 건데? 그런 문제가 다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업들이 선택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경기 침체 상황과 여기에 대한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꽤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올해 4분기까지 원래 3분기에서 저는 3분기도 실적 괜찮으니까 3분기 실적 아직 완전히 다 나온 건 아니죠.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거기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월 달쯤 돼서 얘기가 뭐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걸 또 같이 그때 보면서 시장 상황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4분기까지 버틴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어. 금리 초고속으로 올리고 있어. 사람들이 막 어디 신흥국가 디폴트 나고 그러고 있어. 근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뭐 주요 기업들의 매출에 영향과 타격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 은행은 돈을 쓸어 담고 있죠.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럼 그거야말로 사기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좀 오버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공포감만 준 게 아닌가.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